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고 특히 이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이것이 실효할지에 대한 관심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6시 이후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관련 내용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좀 발빠르게 관련한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의 양극화를 좀 잡을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큐리어스 김열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열매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보신 지가 얼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발표되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세히 디테일을 최대한 열심히 보고 오긴 했는데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기조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대책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더 파악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좀 어땠는지 한번 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확실히 조금 줄어 있는 상태인데 호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한시적 유예 5월 9일로 종료한다 했을 때 강남 3구의 급매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종료된 다음에는 호가는 올라가고 거래는 좀 주춤하다. 아마 세제 개편안을 좀 기다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고가 주택들은 종부세가 그럼 얼마나 올라가는 거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성북구나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 중저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대들이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 현장 상황의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승률도 주간 단위로 0.4% 이렇게 찍었는데 0.4% 주간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이게 50주를 보통 카운팅 하거든요. 설을하고 추석 빼면. 그러면 20% 상승이기 때문에 연율로 하면 20%라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 중저가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전세는 매물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월세 가격의 상승세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안을 내놨을 텐데, 그러면 가장 좀 눈에 띄었거나 골자로 보시는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은 양도소득세 개편하고 이 종부세 개편일 겁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개편부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기존의 이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만 하고 그리고 거주는 안 했는데 오랫동안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거의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울 정도로 감면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1주택으로서 투기가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꾼다. 그래서 장기 거주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보유만 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데요. 2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27년까지는 그대로 하는데 28년부터는 양도소득이 20억 원 넘어가는 거는 20억 원까지만 최대 공제를 해주겠다. 너무 지나친 공제를 해줘서 뭐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뭐 100억을 차익을 남겼는데도 세금이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다. 요거를 이제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에는 20억 원, 29년 이후에는 10억 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장관님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깎아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시에 부과한다.
그래서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거주형으로 있을 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12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시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10억 원 후반대인데 이거를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로 하면 시가 20억 원 정도까지니까 시가가 20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종부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가 대비 공정시장가액, 그러니까 세금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20억짜리면은 60%로 했었는데, 그럼 이제 12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요거를 27년부터는 70%로 한다. 그래서 점점 시장가액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3주택자부터는 내년부터 바로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주택 수 기준이었어요. 네.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가 그렇게 요율 자체가 높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가액을 합산해서 10억짜리 세 채 갖고 있으면 30억이겠죠. 네. 요 가액 합산으로 해서 과표 6에서 12억 구간의 세율을 지금 현재 1%인 거를 1.33%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이제 언론에 따라서 저도 들어오면서 이제 헤드라인만 쫙 봤어요. 네. 근데 아직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고 아마 지금 시간에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시가격의 기준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었다. 네.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종부세를 깎아주는 거다라는 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고 거기다가 과표 6에서 12억 구간 요거는 10억 중후반부터 20억 시가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세율이 1%인 거를 1.3%로 인상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억 이상 아파트는 종부세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이 지금까지는 보유만 15년이었습니다. 보유 15년 하면 최대 이제 30%까지 이제 다주택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하면은 10년 최대 보유하면 80%까지 그러니까 거주와 보유를 다 했을 때 지금은 8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네. 내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28년부터는 거주에 대한 거를 훨씬 혜택을 많이 주고 보유에 대한 거는 이제 감면율이 낮아지고 29년이 되면 보유만 하고 거주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 1세대 1주택자여도 장기 보유에 대한 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봐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 채를 얼마나치 가졌냐였다면 지금 네. 포인트는 총 다 합쳐서 얼마짜리를 실제 너 살고 있니? 네. 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여기에 대한 세금을 좀 달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네.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집이 싼 거를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제 과세가 과하면 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100억짜리 집도 1주택이라고 감면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네, 싼 거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다주택이라고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하면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싼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고가에 대한 과세를 더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네.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과세를 줄여달라는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줄여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 합산해서 고가를 더 물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죠. 일단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현실화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 현실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가 주택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체계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제가 요 페이지는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령별 공제와 보유 거주 공제가 있습니다. 예. 보유 공제였죠 원래. 이게 뭐냐면 종부세 많이 올리면 세금 엄청 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극단적으로 한 20년 이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싸게 산 할머니는 네.
종부세를 80% 감면받는 체계입니다. 현행은. 네네. 왜냐하면 연령 공제 70세 이상이면 40%, 그리고 이제 보유 공제가 거주하지 않았어도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50%까지. 그래서 이 두 개를 40하고 50을 합산해서 최대 한도는 80%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40대, 3, 40대들이 물론 3, 40대 중에 이런 고가 주택을 자기 재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불만이 있는 게, 왜 오래전에 싸게 사신 고령자들한테는 80%를 깎아주고 네. 최근 3년 사이에 정말 영끌에서 산 사람은 5배의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면 좀 한도를 주겠다. 그래서 27년부터는 공제 금액의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수천만 원 나오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무리 오래 살았고 아무리 오래 보유했고 연령이 높으셔도 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는 800만 원이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세금이 나오면 예전에는 할머니, 오래 산 부자 할머니는 80% 깎아줬는데 네. 그건 안 된다. 공제 금액은 800만 원까지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세요라는 거를 이번에 내놓은 거고, 28년 이후에는 6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맞춰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은 확실하게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보유만 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더하겠다. 결국에는 거주를 해라. 그래서 28년 이후에는 거주 기간으로, 이 보유 기간이었던 게 거주 기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주한 사람만, 오래 거주할수록 종부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네. 15년 이상 거주하시면 종부세도 절반만 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 공제한도 6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용어도 달라졌지만 다 보유해서 거주로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격이. 네. 그러면 실제로 보유해서 거주가 됐을 때, 그러면 아니 몇 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다 거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은 27년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세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8년부터가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27년도에 많은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데, 부동산 세제가 지금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죠. 네. 근데 거래세는 살 때 내는 취등록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에서 취등록세 얘기는 없어요. 양도세도 좀 감면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거주를 해야만 되는 양도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유하던 사람이 네. 1가구 1주택이든 뭐든 간에 보유하던 사람이 매도를 하려면 거주를 안 하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거주할 만한 집을 서로 한 주택에 똘똘한 한 채로 찾는데, 네. 이게 이제는 초고가 주택은 정말 부자만 그들만의 리그, 원래도 그랬지만 그렇죠. 더 그런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그래서 30억 이상의 종부세를 감당을 못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분들은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여전히 내기는 냅니다. 네. 근데 감면을 주는 기간을 정해준 거잖아요. 예. 거주를 만약에 충분히 하신 분은 매도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5억 원짜리 집을 갈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죠.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라는 정책도 이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양도세 더 깎아준다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고령자가 되시면은 이제 병원이나 뭐 가족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거주지를 완전히 바꾸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종부세 대상이 시가 20억 이상이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5억에서 20억짜리 종부세 바로 밑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강화될 것이고, 네. 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거주는 안 하고 내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에 살면서 세를 주고 있는 분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만 추후에 이 집이 가격이 오르든 또는 안 올라도 내가 매도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든 양도세나 종부세나 어떤 측면을 봐도 거주가 확실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정말 어지간히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급매를 팔기보다는 오히려 1가구 1주택에 15년 거주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이번엔 세제 개편안이니까 아마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세제만 건든 거고 네. 아마 국토부가 추가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점 더 집 하나 사서 15년 거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물론 10한 10억에서 20억대 물론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수요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군일 가능성도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인기 있는 아파트군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더 절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제가 취등록세도 좀 아쉽다라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을 합산하면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OECD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약하다는 거는 재산세가 낮다는 거거든요. 네. 전국 주택에 대한 기본 재산세는 낮고 이거를 계속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오고 있는데 재산세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타겟팅한 거고요. 초고가 주택을 타겟팅한다라고 해서 지금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20억 미만의 그러니까 뭐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거의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를 오래 거주하면은 양도세를 깎아주긴 하지만 취등록세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를 어쨌거나 내고 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사하려면 몇 억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한 번에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해서든 잘 잡아서 15년을 이상 거주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가주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서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해외 사례를 봐서는 보통은 조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더 상승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그 고가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15억에서 20억짜리는 아마도 매도의 매물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너무 과해서 매도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5월 9일자로 한시적 유예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책의 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다주택자의 퇴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퇴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원래는 2주택자부터는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 3주택자부터는 30%포인트를 더 더하니까 네.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면 80%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80% 세금 내고 누가 집을 팔려고 하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완화해준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27년에는 5%포인트, 28년에는 10%포인트. 요거의 방향의 취지가 있죠. 어떤 느낌이세요? 점점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네. 하면 빨리 처리해라. 빨리 팔아라. 네.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빨리 팔아라라는 메시지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2주택자, 3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미 이들은 20%까지 과세할까 봐 무서워서 빨리 판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서워서 파는 사람들한테 부자들은 그랬죠. 이거 어차피 유예할 수밖에 없다. 매물 잠김 때문에 정부는 유예할 거야. 맞아요.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포인트를 더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유예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유예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유예하는구나. 그러면 27년에 꼭 팔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해석할지 저거 29년 가면 또 집값 안 잡히면 또 유예한다고 해석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심리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종부세가 가액 기준으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30억 이상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바뀌진 않잖아요. 네. 30억 이상이 아니면 그러면 솔직히 종부세로는 큰 타격이 없잖아요. 네. 이거를 27년에 5%포인트 더 내고 빨리 팔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뭔가 좀 왜 이런 정책을 급하게 내놓을까? 그러니까 세제라는 거는 8월에 빨리 내놔야만 하기 때문에 네. 연간 세금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내놓은 감이 있는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으로 뭔가 시장에 큰 흐름이 바뀐 적이 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급하게 이걸 정리한 감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27년 5%포인트는 사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사실상 유예잖아요. 네. 그러면 5월 9일 전에 양도세 20%포인트 올라갈까봐, 네. 30%포인트 올라갈까봐 급매로 판 사람만 또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럴 거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이제 네. 사람 심리라는 게 2년 후면 또 이제 선거 있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실패한 적은 없어. 맞습니다. 항상 이런 당근책이 나오더라라는 그 학습 효과가 있으면 저 10%포인트나 20%포인트 올리는 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재산세예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로서의 보유세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다 부과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네. 이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거나 같이 사는 세상에 대한 뭐 고민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전 국민에 대한 거는 너무 낮게 매기고 있어요. 저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다 적게 세금 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절대 다수에 대한 거는 건들기를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이제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나오면 뭐 이제 뭐 그걸로 잡힐 거야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너무 딴 세상 얘기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득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외신 기사에서 예전에 한국 부동산 정책은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오르고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지금 굳이라는 생각을 그 갖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양극화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워낙 그들만의 리그고 아무리 여기서 세금을 많이 매긴다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러면 청년층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초중반들을 위한 당근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양극화를 해소할 만한 뾰족한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걸로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그 집값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네.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잘 공감이 안 돼요. 근데 40억짜리가 네. 하락을 해봤자 그러니까요. 20대 후반이 살 수 있는 집은 어차피 아닌 못 사는 거잖아요. 집이죠. 네. 그리고 그게 뭐 반값이 되겠냐고요. 뭐 반값이 된들 그게 네, 네.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부는 새로운 안을 준비해서 청년층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전월세 거주하시는 임차 가구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올해 만약에요. 정부가 세수가 부족했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나라가 지금 국세가 힘드니까 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이럴 때 부자가 좀 더 내세요라는 얘기라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뭐 그것조차도 이제 논란이 많을 얘기지만 네. 근데 올해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법인세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내주잖아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지방세도 아닌 국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걸 굳이 올해 발표한다는 것은 네. 물론 이제 올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긴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네. 정책이란 건 특히 세금 정책이라는 건 실효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그널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대책은 그 시그널조차도 약발에 안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요. 그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보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네. 저는 하반기 집값이
어딘가는 하락하는 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온 국민이 주식 투자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정책보다 마켓의 사이클, 경기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시그널이라고 이걸로 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겪었던 패턴대로 이걸로 집값 안 빠져요?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물어보고 안 빠질 것 같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네. 또 급하게 매수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 오히려 심리의 왜곡을 만든달까요? 부동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방송도 자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주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똘똘한 한 채로 더 집중이 됐고 이게 최고가 주택을 막으면 결국에는 중간층에 있는 데로 더 집중될 거다. 네. 그러면 가격은 뭐 거기에 멈춰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과연 매물은 나오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의 58%의 가구가 임차 가구예요. 네. 근데 죄다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종부세든 양도세든. 그러면 집주인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전월세는 그럼 누가 공급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부자 동네의 집을 종부세 부담되는 할머니가 팔면 누가 사겠어요? 종부세 걱정 없는 더 부자가 사겠죠. 그러면 현금 부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는 그들만의 성을 점점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거고 소셜 믹스 이런 건 다 사라졌죠. 네. 완전히 계층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게 1가구 1주택 정책이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제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소위 약발이 안 먹히는 건지 혹은 이제 세제는 나왔으니 공급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을 때 여기를 충분히 보완 가능한 상황인 건지 이것도 사실 좀 감이 안 와서 어떻게 좀 공급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지금 다뤘었던 이런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공급으로 집값이 잡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때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죠. 아파트가 빵이면 내가 밤새 구워서라도 내놓겠다. 그렇지 않지 않냐.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공급을 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급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네. 과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하면 그 결과가 실제 입주가 되는 거는 이 정부가 지나간 다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 정책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 틀을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책은 신뢰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는 항상 공급을 일정량을 계속한다. 네. 라는 거를 20년짜리 계획이라도 네. 내놔야 시장에서 지금은 안 나와도 몇 년 있으면 나온대잖아. 인구도 줄어들고 세대수도 이제 가구수도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집이 남아 돈대잖아. 몇 년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정책이 안 나왔으니까 관계자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모두 알아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 맞아요.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정치화되는 게 네. 온 국민에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가? 게다가 전 국민 세대수가 가구수로 2천만이 넘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는 180만, 190만 개, 200만 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가구수 400만 대비해서도 절반도 안 되는 거를 두고 전국으로 놓고 보면 10%, 그리고 20억 이상에 해당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2%쯤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네. 이걸 두고 전국의 주거복지를 논한다는 거는 괴리가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정치화 된다는 게 좀 불편하다. 이제 정말 국가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답이 없는 거니까 좀 마음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제와 관련된 개편안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뉴스들이나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보는 쌓일 테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가져가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남은 공급 대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대책은 최소한 이런 내용이나 이 정도 규모의 대책이 나와야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잡고 좀 이런 부작용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답을 알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국토부에 가 계셔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어떤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수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네네. 상태인데 여러 국가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시아 국가,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임차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를 꼽자면 GDP 대비 괜찮은 편인 국가가 그나마 싱가포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고가 주택은 엄청 비싸요. 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시장인 거고요. 도심 한복판에 고가 주택을 온 국민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LH나 아니면은 국토부 산하에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데요. 네. 다 분양하는 건 또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공공이 임대주택을 재고로 쌓는 게 별로 없고 분양을 다 해버려요. 또 몇 년 임대하다가 분양을 해버리니까 네, 네. 항상 임대주택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들어갈 집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임대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분양 전환해서 살고 이러니까 신규로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중저가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럴 거야 아마. 그러면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생각보다도 마켓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상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 매우 오랫동안 너무나 규제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놨더니 최근 몇 년 동안 강남 들어간 부자들은 전부 현금 부자가 됐어요. 예. 경기 사이클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오히려 생애 최초로 저가 주택을 매입하는 이쪽 지역은 경기에 충격이 오면 아마 주담대 갚기도 힘들어지고 지금도 벌써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 종부세는 이미 나왔으니까 결과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거고 이것은 이미 했으니 네. 그러면 앞으로는 중저가에 대한 공급 방법, 안정적으로 임차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사람들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저가 주택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로 이제 관계 당국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네. 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유 그럼요. 네, 그 지금 아파트를 사람들이 왜 선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네.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대단지는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온이죠, 포레온. 근데 거기는 12,000세대예요. 네. 단지 안에 공원이 있고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공립학교들이에요.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의 도시죠. 거기 들어가면. 게이티드 네. 커뮤니티라고 네. 하죠. 네. 해외의 사례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가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고가로 만들어야 되지 네. 이게 그렇게 국민이 사는 집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단지 아파트는 이런 편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폐쇄성에 대해서 정말 공공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밖 아이들을 차별하면서 키우고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학교를 다니고 임대 아파트는 한동에 몰아놔서 그걸 차별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역으로 아파트는 그것 때문에 선호하는데 빌라나 다세대는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안전이나 보안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놀이터 이런 데도 시설 정비가 잘 안 된 데도 많죠. 네네. 그리고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해외 사례를 공부하다가 뭘 봤냐면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차 대수를 법정으로 의무화시켜서 많이 만들게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에 주차를 함부로 안 하니까요. 네. 그런데 호주는 반대로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를 많이 몰고 다니면 너네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는 거니까 네. 주차 한 면당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과세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공공 인프라를 누가 더 많이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지 이거를 그냥 가격으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빌라 다세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역의 안전 문제나 또는 주차장 문제를 또는 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실제 주거 환경 개선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유 대표님. 말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마지막 얘기에 저는 살짝 감명받았습니다. 아, 네. 네, 아파트의 폐쇄성과 또 네. 빌라에 대한 공공주거의 어떤 질적인 면에 맞아요. 대한 상승이 사실 있어야 맞아요. 수요가 퍼지죠. 네. 아,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에 공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빌라 다세대는 기피해요라고 단정하고 아파트만 계속 뭔가 바라보고 규제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회를 계속 더 양극화로 갈라치기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게 네. 정부의 취지가 아니었더라도요. 네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또 초고가 빌라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주거 환경이 공공 제대로 돼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요. 네. 저는 단독주택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동네에 빌라들 부자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만 무조건 부러워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저희 그렇죠,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파트는 어땠냐면 시범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를 게이트 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음. 거기 놀이터 가서 다 같이 놀았고 네네. 거기 그 잔디밭에 들어가서 같이 그렇죠. 꽃 심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과 지금 12,000세대씩을 몰아넣고 키우는 단지 밖에 애들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는 이 네. 구조를 이런 거를 공론화해야 되는 게 네. 정부의 역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세금 개편안과 관련돼서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실효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양성화되기 위한 제언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는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큐리어스 김열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